단 하루 만에 베트남 경제가 멈췄습니다. 미국의 40% 관세 폭탄 발표에 8만 명이 출근을 멈췄고 수출 278억 달러 규모의 삼성 공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며칠 뒤 이 절망은 새로운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런 이야기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베트남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 현장엔 숨죽인 눈물이 있었습니다. CNN 속보를 다시 읽어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베트남 경유 중국산 제품 차단 목적 원산지 세탁 방지 조치라는 부제목이 화면에 깜빡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데도 계속 미끄러질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무력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구나 싶었습니다. 지난 4월 46% 상호관세 발표 때도 충격이었는데 이번엔 환적품의 또 다른 관세 폭탄이라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웬 공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공장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주는 직장이 아니라 꿈을 키워주는 곳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었거든요. 셔틀버스 안에서 더 자세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46%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베트남의 대미 수출 총액의 90%에 대해 최대 46%에 달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스 엔진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한 침묵이 흘렸어요. 평소엔 시끄러웠던 버스 안이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긴급대책회의 소집 미국과 추가 협의 돌입.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 누군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 시내 고층 빌딩들도 평소보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옆자리 동료 투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46%도 모자라서 이젠 40%까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마르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투안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투안은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며 호치민 공장에서 일하는 형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투안은 손에 쥔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어젯밤 늦게 찍힌 기사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환적품 관세로 중국 우회 수출 차단 의도. 베트남 수출 기업들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안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묻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환적품이라는 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들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장도 그런 부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길 평소 활기차던 동료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창백하게 보였어요.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선배가 부인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직 모르겠다며 자신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 공장 전체 직원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6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각 층별로 모였어요. 이런 긴급 회의는 제가 입사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천장에 환풍기 소리가 윙윙거렸고 6만 명의 숨소리가 합쳐져 묘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어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모든 게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최주호 법인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많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분의 손도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어요. 법인장님은 어제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톤이었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고 누군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4,550%는 베트남 북부 박ninh 과 타이응우엔 공장에서 나온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 공장이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을 담당한다는 걸 새삼 실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는 제품들이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매출 81조 6,553억 원을 올렸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지만 그만큼 중요한 공장이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일자리도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법인장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장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성은 지금까지 180억 달러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작업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갤럭시 스마트폰 조립 라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벨트 컨베이어가 움직이는 소리,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왠지 다르게 들렸어요. 이 작은 기계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제 손에서 조립되는 이 스마트폰이 미국의 어느 가정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40%나 더 비싸진 가격표를 달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쌀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물 먹는 소리만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 리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이 너무 뻔했나 싶어서 민망했지만 정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젓가락 놓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작게 말하고 있었어요. 호치민 삼성 가전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이 있다는 사람이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고 삼성 베트남 4곳의 공장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타이응우엔 공장이 약 280억 달러로 가장 큰 매출을 실현했는데 호치민 가전공장도 49억 달러나 된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베트남 전역의 삼성 공장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날 오후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보다 시끄럽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도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이 유난히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노이 시내 불빛들이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어요. 그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혼자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조금 들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택시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멀리 편의점 네온사인이 깜빡거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도시는 완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어요. 이 시간에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겠죠. 그때 문득 처음 이 공장에 입사했던 날이 생각났어요. 23세 철없던 제가 얼마나 설레하며 첫 출근을 했는지,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께 드렸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새벽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커튼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이젠 진짜 다 끝났구나. 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다시 침실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누워있으니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알람 소리가 평소보다 시끄럽게 들렸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퇴근길 셔틀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6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와 함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23 때 처음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자랐거든요. 그 마을의 새벽 공기, 논에서 들리는 새소리,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실 때 신으시던 고무신 소리 모든 게 그립더라고요.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한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응우엔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그때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선명해요. 그분이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던 그 순간 저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농장에서 자란 닭들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저녁 때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시며 부르시던 노래,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었어요.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58km 지점에 있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이 공장, 총부지 약 182만 제곱미터의 규모를 보고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처음 통과할 때 들었던 출입 게이트 소리, 보안 요원들의 친절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정말 제가 일하게 될 곳이라는 믿기지 않는 현실감. 와,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규모가 워낙 커서 처음엔 길을 잃고 헤맬 정도였어요. 300만 제곱미터에 육박하는 물리적 공간, 매일 아침 저녁 8만 명 이상의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만 하루에 480대. 처음엔 단순 조립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기계들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 벨트 컨베이어가 움직이는 소리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달 받는 월급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찼어요. 손이 아프고 어깨가 결려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봉투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고생했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머니 손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던 그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년 반 만에 품질관리팀으로 옮겨가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일을 맡게 됐어요. 현미경으로 회로를 들여다보는 일, 테스트 장비의 삐삐 소리, 불량품을 찾아낼 때의 성취감 모든 게 새로웠고 신기했습니다. 이 핸드폰이 미국 어느 청년의 손에 들어갈까?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 사용될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제가 직접 검사한 제품이 세계 각국으로 나간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거든요. 세 번째 해부터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에서 전문대 수준의 4년 과정으로. 우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한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을 익혔어요. 교실에서 들리는 연필 소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응우엔 씨, 발음이 많이 늘었네요. 한국에서 파견 나온 김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분 덕분에 더 깊이 있는 기술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구나. 한국 선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점이었어요.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희를 아껴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나누는 대화, 따뜻한 격려의 말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27살 되던 해,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였어요. 선발 통보를 받던 날,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어요. 축하합니다, 응우엔 씨.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주변 동료들이 축하해주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거든요. 2달간 한국 수원과 기흥 공장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시설들,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 소리, 카트 굴러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활기찼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신기했어요. 베트남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정연한 건물들,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만난 한국 동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누는 악수, 환영의 박수 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들. 응우엔 씨, 베트남에서 온 거죠? 우리 공장 얘기 많이 들었어요. 베트남 공장 직원들 정말 성실하고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격려가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조립만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거든요. 연수 첫째 주 생산 라인을 견학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최신 설비들이 돌아가는 소리,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 모든 게 감동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장 없이는 삼성 스마트폰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삼성 매출의 30%를 베트남 공장 4곳이 기여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체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한국 동료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으니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수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 동료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였어요. 회식 자리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건배하는 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 응우엔 씨, 한국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특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네요. 베트남 음식도 정말 맛있던데요. 쌀국수 진짜 좋아해요. 그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한국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운 기술들을 동료들과 나누고 공정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형, 한국 가서 뭘 배웠어? 후배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우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작년에는 팀장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20명의 후배들을 이끌게 됐죠. 그들 대부분이 저처럼 시골 출신의 젊은이들이었어요. 형, 이 일 계속해도 될까요? 후배 호황이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나요. 물론이야.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어. 베트남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고 있잖아.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7월 3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해졌어요. 휴대폰 화면에 글자들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머니는 뉴스에서 제가 다니는 공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시고 걱정이 되어 전화하셨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괜찮은지 다시 물으시며 어머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까지. 저는 사실 조금 걱정된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오라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울컥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가족이 뭐 하러 있는 줄 아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었어요. 바깥에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도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25살인 동생은 호치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동생은 뉴스를 봤다며 많이 걱정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긴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설마 공장이 문을 닫겠냐며 저를 믿는다고 했어요. 동생의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고맙다고, 동생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요. 동생은 당연하다며 저를 따라서 자신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도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제보다는 희망적이었어요.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었죠. 셔틀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 동료들의 작은 대화 소리, 모든 게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도 더 밝게 느껴졌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소리, 신문 넘기는 소리, 활기찬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응우엔 여기 와봐. 투안이 저를 부르더니 몇 명의 선배들과 함께 앉혀줬어요. 따뜻한 커피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계속 이야기해봤는데 말이야. 선배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단합해야 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혼자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동료가 거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셨어요. 김 과장님은 어제 뉴스를 봤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많이 걱정됐다고 답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사실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환적품 관세는 주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우리처럼 베트남에서 직접 생산하고 고용하고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인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실적 감소가 예상됨에도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는 최근 소식이 새롭게 이해됐어요. 중국이 자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하던 원산지 세탁 관행을 차단하려는 거라면. 맞아요. 우리처럼 베트남에서 정직하게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시원하게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 활기찬 대화 소리가 식당에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이 아침에 김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지 물어봤고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어요. 리가 의연하게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고 했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투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만든 제품의 품질이 좋으면 어떤 관세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젓가락으로 쌀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에도 동료들의 분위기가 많이 밝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나누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희망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평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전체 직원 대상으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웅성거림, 의자 끄는 소리,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최주호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직접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어요.
법인장님은 어제 미국 뉴스로 많이 걱정했을 텐데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이번 조치는 우리 같은 정당한 베트남 생산업체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타이응우엔 공장은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 성장한 278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장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박수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법인장님은 힘찬 목소리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앞으로 18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기술들이 베트남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공장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동료들의 얼굴에 안도감과 희망이 동시에 번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현재 6개 제조 공장, 1개 연구개발센터, 1개 판매법인을 운영하며 총 누적 투자금은 2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숫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장비 등으로 생산 품목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2024년 11개월 동안 베트남 삼성그룹은 5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약 508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화벨을 누르는 제 손가락도 설레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뭔지 궁금해하시자 회사에서 추가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18억 달러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럼 안전한 거냐고 물으시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기쁨이 제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답했어요. 어머니는 다행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눈물 섞인 기쁨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들리는 프린터 소리와 함께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어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더 고도화된 기술이 베트남에 들어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김 과장님이 저에게 반도체 쪽으로 부서 이동을 지원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사무실에서 커피 끓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인지 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김 과장님은 당연하다며 제 실력이면 충분하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했던 분야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과장님은 첨단 패키징 시장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0.6%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지만 미래 가치가 훨씬 클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배우는 선행팀이었어요. 새로운 작업장의 냄새, 정밀 장비들이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신선했습니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었지만 배울수록 흥미로웠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미세한 회로들, 테스트 장비의 정밀한 삐삐 소리,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새로운 한국인 동료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누는 인사, 따뜻한 악수 소리. 응우엔 씨는 정말 열정적이네요. 베트남 직원들 보면 항상 감탄해요. 이렇게 빨리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들 처음 봐요. 그들의 격려가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 귀에 달콤하게 들렸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 투안과 대화를 나눴어요. 식당에서 들리는 활기찬 소리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투안이 몇 달 전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투안은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투안 말이 맞았습니다. 위기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어요. 삼성이 2021년에 베트남에서 6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차지하면서 베트남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작년 말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구개발센터를 하노이에 개설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하노이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쌀국수를 파는 아주머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젊은이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이 변하고 있었고 저도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공포가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으신 적이 있나요? 몇 주 후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인생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장님이 내년에 한국 본사 장기 파견 프로그램에 지원해보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커피 마시며 나누는 대화였는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정말인지 제가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부장님은 당연하다며 실력도 뛰어나고 한국어도 잘하고 무엇보다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더 깊이 있는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서 베트남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설레고 기대됐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1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기로에 서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꿈을 위해 떠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가족 곁에 머물라고 하시겠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의 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뭔지 물으시자 한국에서 1년간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하지만 1년 동안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따뜻한 목소리로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마음 놓고 공부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나니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원서를 넣고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어요. 정말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치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5살 동생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 근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 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도 저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한국에 가서 더 많이 배워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동생은 한참을 울다가 알겠다고 형을 믿는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다짐이 섰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족을 뒤로하고 꿈을 향해 떠나는 그 용기를. 그날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건배하는 소리, 진심 어린 축하의 말들. 동료들이 정말 축하한다고, 한국 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라고, 자신들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해줬어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축하 파티가 끝날 무렵 투안이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응우엔 우리 진짜 살아남았다. 투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그 절망적이던 순간들이 떠올랐나 봐요. 투안은 몇 달 전에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위기를 이겨냈고 더 큰 기회를 얻었거든요. 저는 투안에게 고맙다고, 투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투안은 무슨 소리냐며 우리가 함께 버틴 거라고 했습니다. 투안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주변 동료들도 함께 포용했습니다. 음식점 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감동의 목소리들, 그리고 진심 어린 포옹들, 이 모든 게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됐어요. 삼성 베트남 2025년 사상 최대 수출 달성 한국 기업 현지화 성공 모델이라는 뉴스가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파견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기차에서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집 앞마당에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농기계 소리,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논두렁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발밑에서 들리는 풀 밟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평화로운 시골의 소리들. 저는 아버지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며 제가 열심히 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공부시켜주신 덕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국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도 잊을 수 없어요. 집에서 나는 밥 짓는 냄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의 따뜻한 맛.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어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지난 6년을 돌아봤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과거를 회상했어요. 23세 철없던 시골 청년이 이제는 한국으로 연수를 가는 팀장이 됐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동료들의 협력, 회사의 지원, 한국 선배들의 가르침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7월 그날의 위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기회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달 전 그 불안했던 아침이 지금은 가장 감사한 기억이 됐습니다. 만약 그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2025년 베트남 삼성전자는 27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18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꿈을 키우는 베트남 청년 노동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있고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 속에서 저 같은 평범한 청년도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고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때 그 밤 혼자 울며 버텼던 마음을 잘 압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감을 잘 알아요. 꼭 버티세요. 여러분이 꿈꾸던 미래도 곧 올 겁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믿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